네, 어제 FOMC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FOMC는 50bp 인하로 결정이 됐습니다. 미셸 보우먼 이사만 25bp 인하를 주장을 했고요. 압도적인 결정으로 큰 폭의 빅스텝 인하가 결정이 된 것이고요. 사실상 경기 방어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과거 사례상 첫 번째 금리 인하를 50bp로 큰 폭으로 단행했을 때는 대부분 리세션 컷이었다라는 것을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더불어서 이번 FOMC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금리 인하 폭보다는 QT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연준의 QT에 대한 발언 수위가 어느 정도 강도까지 나오게 될지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했다. 전혀 언급이 없었죠. 현재 QT가 테이퍼링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테이퍼링의 수치가 조금 더 확대될 여지 정도를 좀 기대도 했었고 더불어서 종료 시기에 대한 내용도 기대를 많이 했었던 시장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게 QT에 대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증시 흐름이 좋게 나올 수가 없었겠죠.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오랫동안 얘기해 드렸던 내용이죠. 금리 인하하면서 QT를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시대가 이제 열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파월의 발언 중에 7월달 인하가 적절했다라는 내용도 내비쳤습니다. 7월 고용 데이터를 먼저 확인했다든지 QCW에 수정된 내용을 알았더라면 7월 인하가 적절했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내비쳤는데요.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은 없나 이렇게 엿볼 수도 있는 대목이고요. 그러면서도 절대 침체는 아니라고 언급할 수밖에 없겠죠. 왜 연준이 침체에 대해서 부정적이냐면 이들이 침체라고 인정하는 순간 바로 그냥 침체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침체가 아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현재의 50bp 인하 단행은 선제적으로 실시하게 된 보험성 금리 인하임을 강조했다. 이게 너무나 상투적인 얘기겠죠.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위치라는 것을 더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올해 성장률이 기존 2.1이었는데 2%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잠재 성장률을 상회하는 견고한 수준입니다. 특별히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점도표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더불어서 고용시장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4%대의 실업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낮은 실업률이다.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사실 이건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이런 내용 아니면 딱히 지금 고용시장에 대해서 불안을 잠재울 만한 발언이 따로 없겠죠. 더불어서 올해 실업률 전망치를 4.0에서 4.4%까지 상향 조정을 시킨 부분도 연준조차도 고용이 둔화되거나 위축되는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고요. 이렇다 보면 결국 추세적인 실업률 상승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과거 모두 실업률이 상승하기 시작했으면 계속 추세적으로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했더니 파월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결국 금리를 빠르게 낮춰서 대응하겠다. 이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로만 기자회견을 마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통화정책의 효과가 언제 나타나냐겠죠.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금리 인상 시기와 마찬가지로 시차가 나타납니다.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차가 필요한 거예요.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지금 어정쩡한 금리 레벨에 대출을 받고 경기를 확장하는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지금이 시작이라는 것이 결국 금리 인하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야 결국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쩌 불가피하게 시차가 필요하다. 적어도 6개월 이상이 필요하다. 결국 이 사이에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률 상승이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또 강한 어조로 얘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주거비 하락에 대해서는 너무 명확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 내용이죠. 제가 예전부터 주거비 하락은 시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하반기라든지 내년 상반기에 이르려면 주거비 하락분이 물가 하락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물가 전망에 대해서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2.6에서 2.3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 근원 PCE도 2.8에서 2.6으로 소폭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성장과 물가는 낮아지고 실업률은 상승하는 그런 변화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점도표상으로는 올해 연내 50bp 추가 인하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 또한 고용 지표가 부진시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시장의 프라이싱이 된 100bp 인하가 이번 9월 FOMC SEP 경제 전망에 그대로 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인하 횟수죠. 2025년은 기존에 나왔던 S&P 전망과 같은 4번의 금리 인하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기준금리를 3.4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원래는 4.1이었는데 더 낮아진 것이죠. 이번에 50bp 빅스텝으로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진 경향이 있고, 다만 이제 금융시장의 변화를 좀 살펴보면 지금의 50bp 인하 그리고 연내 50bp 추가 인하, 한마디로 100bp 인하는 시장에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이미 이 정도는 충분히 반영이 된 결과가 있었고, 채권시장은 특별히 보시게 되면 롱거런 중립금리가 상향 조정이 된 부분이 있어요. 2.8에서 2.9로 상향 조정이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중립금리가 2.5를 계속 유지를 해왔다가 올해부터 계속 점차 조금씩 상향 조정이 되었거든요. 2.5에서 2.6, 2.6에서 2.7, 2.8, 내가 2.9까지 이제는 3% 부분까지 상향 조정이 되면서 전반적인 장기금리가 높아졌을 것이다라는 것을 연준 의원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레벨이 2.5였으니까 이에 비해서 40bp나 상향된 수준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장기채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든지 파산이나 상업용 부동산이 붕괴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리세션 프라이싱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에서 중립금리가 상향 조정되니 일정 부분 금리 상승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고, 단기금리는 당연히 하락을 했겠죠. 50bp 인하하면서 연내 50bp 추가 인하를 제시했기 때문에 당연한 흐름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장기물 프라이싱 레벨을 보면 4번의 이제 100bp 인하 프라이싱은 3.7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여기서 25bp 인하가 더 진행이 되면 그러면 5차례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10년물은 3.4 레벨 정도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번에 더 빅스텝이라든지 4번이 아니고 5차례 인하 정도면 10년물이 3.4로 프라이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결국 금융시장의 흐름 보면 주식시장 관련해서는 QT 관련된 의미 있는 발언이 없었다라는 점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중립금리가 상향 조정이 된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예전에도 제가 이 중립금리 상향 조정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연준 위원들이 중립금리가 높아졌다라고 점도표를 찍긴 했어도 그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 GDP가 상향 조정이 된 것도 아니고요. GDP가 계속 2%대에 머물렀습니다. 오히려 연내 2.1에서 2.0으로 하향 조정이 됐거든요. 미국의 경기가 성장한다고 보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립금리만 높아졌다라는 결과를 찍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중립금리를 높이면서 의도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흐름을 더 눈여겨봐야 된다. 이걸 강조드리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장기채 10년물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흐름으로 해석이 될까요? 바로 리세션입니다. 바로 경기 침체로 시장은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위적으로 장기채 금리가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어느 정도 의도된 중립금리의 레벨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실제 중립금리가 높아졌다면 GDP 성장도 높아져야겠죠. GDP가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GDP 성장에 대한 것은 2.0으로 변함이 없는데, 실업률은 높아지고 물가도 떨어졌는데 희한하게 장기 중립금리만 높아졌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것입니다.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큰 장기론 중립금리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의미를 담기보다는 연준이 왜 이렇게 무슨 생각으로 중립금리를 높게 찍었을까에 대한 부분, 결국 지금 와서 장기채 금리가 급격한 하락을 보였다면 시장은 패닉으로 빠졌겠죠. 왜냐? 경기 침체 리세션 컷으로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상황에서 QT 테이퍼링에 대한 관련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리세션 관련된 10년물 금리가 크게 떨어졌다면 큰 패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의도된 결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제가 중립금리가 2.5부터 계속 상향 조정될 때마다 말씀드렸던 제 내용이고요. 지금은 평균치라고 볼 수 있는 2.5에 비해서 40bp 상향된 수준으로 찍긴 했지만 그렇게 큰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9월 FOMC 살펴봤습니다. 점도표 S&P까지 들여다보면서 연준의 앞으로 경기 흐름을 어떻게 엿보고 있는지 좀 살펴봤고요. 중요한 것은 어제의 금융시장의 흐름만 놓고 보면 크게 불안감을 심어준 연준의 50bp 인하는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파월의 의도가 잘 반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나 전체적인 흐름상 사실상 리세션 컷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그 의지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FOMC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